강영석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국가인권의 위원장이 안창호 위원장인데 이분이 또 헌재 재판관을 지내셨고 네. 국가인권위원이라는 분들이 다 변호사예요. 네, 그래서 법률적인 판단에 있어서 그리고 또 뭐 부장판사 출신, 뭐 법원장 출신, 뭐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네. 부장검사 출신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헌재 재판관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경력이나 뭐 법조인 경력이나 모든 면에서 훨씬 더 앞서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 현직 그 무슨 뭐 집행부 그러니까 행정부에 뭘 들어가기는 좀 연세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인권위원으로 지명됐거든요. 네. 네, 그런 분들인데 법률적인 점을 지적해가지고 헌재에 지금 증거 채택, 네. 특히나 이 검찰 조서를 그냥 증거로 채택하겠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 법칙을 지켜라. 네. 형사소송법상 증거 법칙을 지켜야지 왜 일방적으로 10년 전에 형사소송법이 달랐을 때 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례를 네. 원용을 하느냐. 네. 그건 네. 선례가 될 수 없다. 뭐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가지고 네. 문제 제기를 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원래 지난달에 인권 문제가 논의될 때는 공수처가 일방적으로 이 체포 과정에서 보여준 뭐 억지, 불법, 뭐 위법 이런 문제라든지 또 구금됐을 때 접견 금지, 네. 또 서신 수발신 금지, 뭐 이런 게 너무 과도하다. 네. 네. 일반인에게도 이런 정도는 안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그게 다 해제됐으니까 이번에는 그런 내용은 다 빠지고 주로 헌재의 일방적 진행.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스피드를 내서 하는 것 자체도 네. 이것도 방어권 보장이 안 된다라고 네. 해서 대통령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마라. 뭐 이런 정도의 권고를 냈는데 네. 뭐 인권위의 권고가 그 각종 뭐 국회 뭐 모든 데다가 다 할 수 있거든요. 인권위 권고가. 예. 근데 권고를 하면 뭐 안 지킨다고 해가지고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는 있어요. 인권위가 권고를 했는데 헌재가 안 지킨다? 그럼 헌재가 만일에 마은혁 임명하라고 최상목한테 결정을 내려도 최상목이 안 지켜도 어차피 강제할 방법은 없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인권위가 헌재했는데 헌재가 안 지키는 거나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결정했는데 안 지키는 거나 어차피 인권위도 결정의 방식을 통해 가지고 위원들이 상호간에 해서 결정의 방식으로 하는 거고 헌재도 9명 사이에서 결정의 방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아무 차이 없다. 그렇게 서로 지키지 말자 이렇게 하는 거에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인권위 결정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그 국가인권위가 권고를 하면 그 권고는 거의 대부분 사실상의 강제 명령이라고 이 행정부에서 받아들여 왔어요. 네, 행정부에서는 거의 인권위 결정을 이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이런 정도로 받아들여서 행정심판을 하도 행정심판에서 결정 나면 무조건 따르거든요. 인권위 결정을 거의 그대로 인권위 결정문 자체를 마치 어떤 판례처럼 원용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행정기관이 아니고 헌법재판소인데 헌법재판소가 과연 이걸 어떻게 무시를 할 건지 지금 뭐 인권위 결정이 나왔는데도 어제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그 검찰 조서 그대로 증거로 사용하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인권위 권고 중에는 불구속 수사와 관련된 권고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이제 곧 그 법원에서 이제 그 심리가 이루어지잖아요. 거기에도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그냥 뭐 일반 그 법조인이 아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결정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합의제 판결기관 비스무리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이 뭐 인권위원들도 다 법조 경력이 지금 그 지기현 부장판사보다 경력이 훨씬 오래되고 훨씬 경험이 많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불구속으로 해야 된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법이 있냐. 어차피 무죄 추정인데 이런 의견을 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을 때 받게 될 어떤 부담감 이런 걸 상당히 덜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아무래도. 저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들이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미처 예상을 못했는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을 탄핵하는 법을 만들어서 밀어붙이겠다고 또 바로
나왔네요. 국가인권위원들 개개인은 아마 탄핵 대상이 아닐 겁니다. 네, 인권위원장도 그렇고 인권위원도 그렇고 탄핵 대상이 아니라서 인권위원이나 인권위원장이 탄핵 대상이었으면 아마 어제 바로 전체 다 탄핵하겠다고 탄핵안이 올라왔을 텐데 네. 자기들도 검토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탄핵 대상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다 탄핵 대상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탄핵 대상 판사, 검사, 뭐 국무위원 뭐 이렇게 그렇죠. 네, 그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건희는 그 헌법상 그 탄핵에 할 때 이 인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가지고 아마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다른 거하고 비교했을 때 그분 아마 맞는데 그때 그 예상하지 못했던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게 없는 건데 공수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걸 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네, 그걸 집어넣겠다고 하는 게 지금 인권위 탄핵법이죠. 탄핵하는 범위 안에 인권위원들과 인권위원장을 다 넣겠다. 이게 인권위 탄핵법이죠. 예, 자 이렇게 그 국가인권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결정을 했다. 네. 이거를 과연 헌법재판소가 이것까지 개무시할 거냐? 네. 또 법원이 과연 이것까지 개무시하고 대통령 구속 상태를 계속 유지할 거냐? 민주당이 이 탄핵법을 발의하겠다고 발의하는 것 자체가 네. 인권위의 결정이 상당히 자기들한테 좀 타격이 있다. 그렇죠. 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죠. 네. 네. 자. 어제 그 탄핵 심판 변론이 있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이번 주에 예정된 증인들은 대부분 윤 대통령이 신청했거나 윤 대통령에 유리한 증인들이어서 네. 원래 지난주가 이제 그 변곡점이었거든요. 지난주에 나오는 홍장원과 곽종근이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했는데 이 홍장원과 곽종근한테서 완전히 흔들려 버렸기 때문에 이번 났죠. 주에 나오는 증인들은 아주 일관되게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해서 유리한 증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상민 장관이 지금 이 계엄령 자체를 발령한 것이 위헌이다. 이렇게 가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 계엄령에 따라서 그 주변 그로 내린 명령들이 그게 이제 위법하고 위헌적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내란 프레임을 짠 건데 그거의 대표적인 게 도끼로 문 부수고 들어가고 뭐 실탄 장전해가지고 총 쏴서라도 끌어내라. 요 증언이었는데 요거에 무너졌죠. 네, 다 무너졌어요. 네, 그리고 체포조 만들어가지고 뭐 축차 검거해서 방첩사에다가 구금하려고 하고 뭐 체포조에 동원하려고 했다. 이것도 지금 아예 체포명령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가 불분명해졌기 그것도 때문에 다 무너졌어요. 이것도 다 무너졌죠. 그리고 이제 언론사들의 단전단수해라. 단전단수. 언론사들의 단전단수해라. 요게 이제 세 가지가 가장 세 보이는 거였는데 단전단수도 어제 이상민 장관이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이건 이제 공소장이 어떻게 되냐면 이상민 장관한테 쪽지를 줘가지고 단전단수를 시키라고 해서 이상민 장관이 소방청장과 소방대 쪽에다가 그 얘기를 해가지고 소방대들이 출동해서 단전단수 하려다가 못하고 나왔다. 요런 구조로 돼 있었는데 이상민 장관이 어제 뭐라 그러냐면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뭐 쪽지 같은 거는 본 것 같긴 한데 자기는 뭐 기억이 잘 안 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는 소방청장이나 소방관들한테 단전단수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 2년 반 동안 행안부 장관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소방청장이나 소방청에다가 어떤 지시를 내려본 적이 없다. 소방청은 자기하고 별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네, 이게 무슨 지시 권한도 없는 사람한테 뭘 시키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내란죄로 몰아가려고 했던 지금 우리 강명석 변호사가 말씀하신 아주 종북 주사파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는 빼박 증거다고 하면서 했던 세 가지가 전부 다 지금 다 탄핵이 돼 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세 가지가 검찰의 공소장에는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고 이게 사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게 공소장은 원래 그렇게 상세하게 하지 않거든요. 공소장은 그냥 행위만 적시하고 나머지 증거에서 그걸 하는데 이번 뭐 장군들에 대한 거 뭐 이런 그 공소장은 공소장 자체가 수사 기록이에요. 공소장이 거의 100페이지 이렇게 되면서 그거 자체가 수사 기록이고 원래 왜 그렇게 안 하냐면 그랬다가 진술이 무너지면 그 공소장 자체가 무너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공소장을 다시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에는 필요한 아주 딱 구성 요건만 해가지고 기재하도록 돼 있지. 그 너절한 얘기들 뭐 구체적으로 무슨 대화가 오가니 이런 거는 안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검찰의 공소장은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 그게 지금 이 곽종근, 홍장원, 이상민 장관의 증언으로 인해 가지고 헌재의 법정 증언으로 공소장 내용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전혀 증거 가치가 다른 겁니다. 2020년 이후로
그 법정 증언, 당사자의 법정 증언이 가장 중요하고 그야말로 증거의 여왕이 된 거죠. 당사자의 법정 증언이 증거의 여왕이고 그 외 나머지 당사자 또는 뭐 피의자든 참고인이든 그 이전에 수사기관에서 했던 증언들 그걸 뭐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본인이 읽어보고 사인하고 뭐 기명 날인했건 어쨌건 간에 그 조서들의 증거 능력을 당사자가 법정에 와서 인정하지 않는 이상은 부동의하면 그 피고인 쪽에서 부동의하면 증거로 아예 쓸 수가 없게. 심지어는 어떤 식으로 됐냐면 예전에는 그냥 기록을 전부 공소장 내면서 기록을 다 법원에 보내서 판사가 그냥 기록을 먼저 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그 2020년 공판 중심주의 전면 도입 이후로는 어떻게 되냐면 수사 기록 자체를 미리 보내질 못하고 공소장 일본주의 그야말로 공소장만 하나 먼저 보내서 공소 사실이 뭔지만 아는 상태에서 판사가 재판에 들어와서 재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증거를 뭘 받고 뭘 안 받고 이게 재판이에요. 공판 과정에서 그러니까 일단 무죄를 다투는 피고인들 같으면 수사 기록 전체를 다 부동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검찰은 뭘 해야 되냐면 그 수사 기록에 있는 참고인들 조서 받았던 것들을 그 사람들을 증인으로 신청해가지고 그 증인이 나와가지고 당신이 이 검찰과 경찰에서 했던 이 진술들 네. 그리고 요 조서들 요거 임의 상태에서 진술한 거 맞느냐 맞다 그리고 제대로 다 읽어보고 그 기명 날인한 거 맞냐 서명 날인한 거 맞냐 요걸 확인하거든요. 그게 그렇게 해서 그게 확인이 돼야 증거로 쓸 수가 있게 돼서 증거 능력을 갖추게 돼서 그걸 이제 법정에 판사한테 내서 판사가 그걸 증거로 첨부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때가 돼야 판사는 그 조서를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여기서는 헌재에 나와가지고 증인들이 직접 증언을 다 했는데 증언은 여기서 묻지도 않았고 여기서 그 증거 능력에 대해서 당신 이거 검찰에 이런 조서를 만들었는데 이거 당신이 제대로 진술한 거 맞느냐라고 묻지도 않았는데 묻거나 뭐 그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검찰에서 원래 받지도 못하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헌법재판소법상 네.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기록은 요청할 수가 없게 되는데 그걸 굳이 요청해가지고 받아놓곤 그걸 또 당사자들한테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증거로 쓰겠다. 지금 이게 헌재의 태도인데 네. 이건 지금 2020년에 그 형사소송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가지고 도입된 공판 중심주의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거라서 네. 2020년 이후에 어떤 형사재판도 지금 헌법재판소가 하는 식으로 재판을 진행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완전 예전 2000년대, 2010년대에 했던 방식의 재판으로 돌아간 건데 네. 그러면서 헌재가 하는 얘기가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때 이미 그런 식으로 했었다. 그때는 형사소송법이 그렇게 돼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던 거죠. 이 탄핵 심판 자체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네. 형사소송법의 증거법칙을 당연히 준용해야 돼요. 새로운 지금 증거법칙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헌재가 똑같은 거 하는 거죠. 지금 서부지방법원에서 예. 그 영장판사가 법조문 배제한다. 이거랑 지금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법을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법을 적용하는 곳이지. 근데 지금 법을 만들어 가지고 증거법칙을 아예 헌재에만 적용되는 증거법칙을 따로 만들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2020년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이 형사소송법이 개정됐잖아요. 네. 그래서 네. 공판 중심주의가 전면 도입됐잖아요. 네. 네. 이유가 있어서 공판 중심주의가 도입된 거 아니겠어요? 네. 예. 그 공판 중심주의의 도입에는 검찰의 기운을 빼겠다. 문재인은 집권 초기부터 시작해서 5년 동안 아주 집요하게 한 게 검찰 개혁 하나잖아요. 예. 네, 검찰 힘 빼기. 개혁이 아니라 검찰 힘 빼기죠. 검찰 힘 빼기에 뭐 지냈고 나머지는 아무 생각이 없었던 사람 아니에요. 뭐 나머지 다 망쳐놓고 검찰 힘 빼기 하나는 제대로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게 그중에 그거에 같이 꽃이 뭐냐면 예전에는 경찰 조서는 손 흔들면 휴지된다. 이거고 그렇지. 검찰 조서는 그래도 검사는 인권 수호자이기 때문에 검사 앞에서 제대로 한 임의 상태에서 한 진술은 따로 법정에서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증거 능력을 갖는다. 요거였는데 이 검찰도 경찰하고 똑같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뭐 당사자가 재판 단계 와가지고 나 부동의한다. 그러면 이 증거 조서 자체를 증거로 쓸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네. 이게 어마어마한 그 검찰에 타격을 줬습니다. 검사들이 조사 열심히 해봤자 법정 가가지고 손 흔들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 그 검사들이 직접 수사를 가능한 한 안 하려고 웬만하면 경찰당 그리고 또 이제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을 통해 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범죄에 수사를 못하게 만들어놨고 네. 그러니까 검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경찰이 올려 송치한 기록을 읽어보고, 그러니까 준 판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읽어보고 이거 좀 부족하겠다 싶으면, 유죄 받는데 부족하겠다 싶으면 보완 수사 요구. 이거지 직접 수사는 가능한 한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검사는 뭐 퇴근이 없고, 그러니까 그 검사의 특징은 집에 안 들어온다는 게 특징이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 검사들은 출퇴근 시간 딱딱 지켜서 제대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일이 없으니까. 워라밸 하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판사도 그렇지만 검사가 그런 일은 진짜 없었거든요. 근데 검사들이 요새 출퇴근 시간 딱딱 지키는, 예전에는 공판부 검사들만 그게 가능하고 수사하는 검사들은 절대 그게 불가능한 거였는데 요즘은 수사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일이 없으니까 직접 수사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기록만 보는 거는 아무리 두꺼워봤자 이 좀 몇 번 보다 보면 그 요령이 생겨서 두껍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그 두꺼운 거는 별게 없고 조서들이 중요하거든요. 조서나 이제 보고서 같은 것들이 중요하고, 나머지 증거 기록은 굉장히 두껍긴 한데 그건 보나 안 보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몇천 페이지짜리 기록 본다 해도 뭐 2-3시간이면 보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볼 때 한 번 보면서 이 포스트잇으로 이제 볼 거 안 볼 걸 구분을 해가지고 쫙 붙여놓고 하면 몇 번 검토해도 사실 그렇게 오래 안 걸리고, 기록은 그러니까 기록 보는 거 자체는 이제 이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사람 만나서 그 사람한테 뭐 자백을 받거나 진술을 받아내는 건 쉽지 않거든요. 지금도 증인신문 하는 걸 보시면 알지만 30분이 굉장히 길 것 같지만 몇 마디 못 물어봐요. 순식간이지 뭐. 순식간에 지나가고 당사자가 더군다나 증인이 시간 끌려고 작심하면 곽정근 같은 경우에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이상하게 말 돌리고 하면서 몇 마디 물어보지도 못했는데 30분 끝나니까 초시계로 땡치고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저런 증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 사람 잡아가지고 하루 종일 증언해야 제대로 뭔가 논박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지금 이 헌재가 이건 증인 뭐 신문도 그렇고 증거 채택도 그렇고 현행 형사소송법이나 인권 보호 차원에서는 완전 정면으로 반하는 짓을 하고 있어서, 이 공판 중심주의는 근데 세계적인 추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아니고 뭐 이를테면 미국이 전형적으로 공판 중심주의겠죠. 이 검찰 조서를 증거 능력이 없다, 쓸 수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도 반박을 못한 이유가 사실 이게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이 그 근본은 일제시대 때 형사소송법에 기초하거든요. 일본이 그 미 군정청 하에서 형사소송법을 다 개정해가지고 공판중심주의로 진작에 갔습니다. 그렇죠. 일본은. 근데 우리는 그 조항을 남겨놔서 검찰과 경찰의 위상을 완전히 다르게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뭐 문재인 쪽에서 대한민국 검찰 공격하면서 했던 얘기가 일정 부분 맞는 게 세계 최고의 권력 집단이다라고 얘기할 만한 게 그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 그거였거든요. 아니, 검사가 받으면 뭐가 달라요? 경찰이 받으면 뭐가 다르고? 근데 수사기관에 따라서 이 증거 능력을 어마어마하게 차이 있게 해놓으니까 검사는 뭐 무소불위였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공판 중심주의가 사실은 일반적인 행태입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 재판 있잖아요. 진짜 그 재판정에서 치열하게 증거 능력을 다루고 공방을 벌이잖아요. 이렇게 졸속으로 하는 나라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헌법 재판이라는 것 자체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도 그렇게 많지 않은 데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대통령 탄핵이라는 걸 하는데 이렇게 졸속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이게 지금 이 헌법재판관들이 몇 명이 지금 아주 특정 집단, 특정 카르텔에 속해가지고 짬짬이를 해서 지금 이게 가능해지고 있는 건데, 사실 지금 문영배는 헌법재판소장이 아닙니다. 그냥 헌법재판관 중에 최선임이라서 지금 이영진 헌법재판소장이 이영진이었나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작년 10월에 퇴임하는 바람에 그 사이에 이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새가 없었죠. 헌법재판관 중에 임명해야 되는데 임명할 새가 없어가지고 임명을 못 하고 있는 사이에 그냥 대행하고 있는 것에 불과해요. 지금 각종 대행들이 하도 많아서 다 대행인데, 근데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도 최소한으로 지금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헌재 소장도 이 소송지휘권을 최소한으로 행사해야 되는데, 지금 문영배는 역대 어떤 재판소장도 갖지 못했던 최대한의 소송지휘권을 행사해서 지금 더군다나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영배가 무슨 지금 뭐 행배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그 대하고등학교 그 카페에서는 행배라고 불리더라고요. 행배.
경상도 사투리로 형이라는 발음이 잘 안 되니까 행하잖아요. 예, 그냥 행배 하는데 행배란 말이 워낙 유행하고 있는데 이 행배 씨가 도대체 뭘 이 퇴임 후에 어떤 정말 업보를 받으려고 이렇게까지 무리를 하는 건지. 그래요. 이 행배 때문에 고등학교가 완전히 이거 지금 개망신인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진주 대학고등학교 15회가 나이도 다들 있는 사람들이 다 15기 동문인 모양인데 그렇죠. 나이가 좀 될 거 아니에요. 이 65년생이니까요. 네, 문영배 재판관이 65년생이니까. 그건 그렇고 이제 이렇게 드러나 버렸어요. 그리고 뭐 K라는 사람이 한 2,000건 가까이 무슨 음란 사진, 음란 글 뭐 이런 걸 올렸다는데. N번방 진짜 N번방이네. N번방 박사방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도 똑같이 그게 이제 그 네이버 카페냐 텔레그램이냐의 차이만 있지. 거기도 주도적으로 올리는 사람들은 몇 명이고 나머지는 그냥 그걸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돈을 내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돈을 내냐 안 내냐. 동문이 아니면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여기도 폐쇄적입니다. 폐쇄방이죠. 동문만 들어가는 거고 이쪽도 폐쇄적이거든요. 돈 안 내면 못 들어오는 거. 그리고 음란물 공유한 것도 똑같고 공유 건수가 이쪽이 2,000건인데 이쪽 N번방도 몇천 건이지 몇몇만 건 몇십만 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쪽도 그렇고 이 N번방도 직접 제작한 건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어디선가 떠온 거예요. 성격이 똑같습니다. 아하, 그러네. 뭐가 달라요? 근데 조주빈은 45년형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K씨부터 당장 고발해서 강모 씨던데 이 사람부터 고발해가지고 이 사람부터 수사를 하고 근데 이거 뭐 문영배가 안 봤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심지어는 그 안에 어떤 글이 있냐면 같은 동기생 중에 이게 너무 이 사람이 너무 많은 사진을 올리고 하니까 걱정이 돼서 그런지 K와 문영배에게 라고 그 공개 편지를 올렸어요. K한테는 이거 저작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성적 문제가 있으니까 성폭력 범죄라든지 뭐 이런 문제인데 그런 거 걱정됐겠지. 그냥 저작권으로 퉁쳐서 얘기를 했지만 이거 저작권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면서 문영배한테는 뭐라고 그러냐면 형배가 판사니까 네가 풀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이거 저작권 문제는 더 잘 알지 않겠냐 뭐 하면서 걱정을 하고 문영배가 썼던 댓글들이 이제 뭐 본인이 어제 다 삭제했더라고요. 그것도 삭제했어요. 전부 다 삭제했습니다. 다 삭제했지만 이미 뭐 탈퇴는 안 하고? 탈퇴까지는 안 하고 다 삭제를 했는데 본인 그래봤자 어차피 뭐 전부 남겨져 있습니다. 거의 6개월에 한 번 정도씩 사람들이 보내오는 거에 대해 가지고 답장하는 경우도 있고 자신의 근황을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뭐 진주 지원으로 왔습니다. 진주에 오면 사람들 많이 만날 줄 알았는데 거의 뭐 제대로 뭐 친구들 못 만났네.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여간 이 안 봤다고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너무나 그 안에서 소통을 많이 해서 그리고 그 카페에 주된 내용이 그거야. 이 강 씨가 하도 많이 올려가지고 안 볼 수가 없어요. 어떤 페이지에 들어가도 그런 사진 하나씩은 떠요. 모든 페이지에 하나씩 뜹니다. 거의 모든 페이지. 정말 너무 열심히 올려놔가지고. 그럼 이제 그건 진짜 행범방 사건이 돼버렸네. 행범방 사건이 이제 오늘 아마 뭐 수많은 분들이 고발을 할 텐데. 그럼 사이버 수사대에서 문영배야 나중에 조사하더라도 일단 K씨부터 먼저 조사를 해야죠. 주도적으로 올렸고 왜 올렸고 이걸로 무슨 수익을 얻었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봐야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사진들을 그 입수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게 직접 제작한 영상도 있는지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처럼 보이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뭐 어디서 떠왔다면 떠온 대로 문제지만 직접 만일에 그 지하철에서 사진 찍은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제목도 그렇게 돼 있고. 그런 건 뭐 전형적인 범죄거든요. 이게 범죄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올리게 된 경위라든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본 사람들 또 전부 조사를 해야죠. N번방도 그 안에 있던 사람들 다 조사했습니다. 다 조사했죠. 몇백 명을 다 조사했었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성격이. 이게 갑자기 이게 탄핵 심판이 지금 행범방 사건으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걸 문영배 스스로도 굉장히 심각하게 느꼈는지 어제 재판 중에 중간에 나갔어요. 한 1시간가량 나가가지고 나가서 지운 나가서 그걸 뭐 했나 봤더니 그거 지운 거예요. 그 지운 시간도 확인이 돼요? 지운 시간을 이제 뒤집으면 다 나오죠. 근데 어제 오전까지 그 얘기 나올 때까지는 뭐 그대로 살아있던 댓글이 없어졌으니까 근데
어제 8시간 재판해가지고 거의 뭐 9시 10시에 끝났는데 네네. 그 사이에 지워졌으면 그 중간에 나가서 지운 거죠. 본인도 이제 얘기 들은 거죠. 어제부터 헌재 그 게시판에 네.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이것과 관련한 내용들이. 그러니까 벌써 보고를 받았겠죠. 그래. 이건 사태가 상당히 심각하고 이건 또 굉장히 빠르게 이 사건이 전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뭐 오늘 뭐 지금 아마 수도 없이 고발이 들어갈 겁니다. 네. 네. 자, 조금 다른 얘기도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들불처럼 이 탄핵 반대, 탄핵 저지 집회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말은 이제 광화문의 집회가 있고 네. 그리고 세이브 코리아가 광주로 간다고 네. 합니다. 그런데 강기정이라는 자가 5.18 무슨 광장인가 거기 집회 허가를 안 내줬어요. 네. 그리고 세이브 코리아 측에서는 뭐 광장은 뭐 시장이 뭐 허가를 안 해준다고 하면은 하지 마라. 네. 우리는 금남로에서 하겠다. 네. 이렇게 해서 금남로 집회는 허가를 받고 네. 지금 집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박균택 그 더불어민주당 네. 이자가 페북에다 글을 올렸어요. 그 집회 허가를 안 해준 건 잘했지만 네. 그래도 좀 불쌍하니까 좀 봐주라고 하면서 자기가 집회 장소를 추천을 했어요. 네. 주소를. 네. 그게 광주시 생활 쓰레기 매립지 주소예요. 네. 지금 우리 국민들 네. 적어도 탄핵 반대, 탄핵 저지 이 절반이잖아요. 네. 최소한 절반이 다 쓰레기가 돼버렸고 네. 사실은 이거를 호남 분들이나 또는 뭐 이 야성향 사람들도 이거를 즐거워할 수는 없죠. 네. 지금 그런 어떤 행태들이 네. 민주당 특히 이재명 하에 민주당에서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네. 지금 민주연구원장이라는 자도 2030들이 외로운 늑대라서 고립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아주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교육원장하는 박호영이라는 자가 지금 네, 교육원장입니다. 네. 그런 걸 아주 그냥 공공연하게 떠들고 있어서 네. 이게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자기만의 그냥 생각이 아니라 어떤 당의 입장처럼 보여질 정도예요. 네. 그런데 지금 주목해야 될 건 여론조사에 뭐 이제 추세가 그러니까 이건 뭐 아니라고 할 수가 없죠. 호남에서 30%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윤 대통령 지지율이 어떤 조사는 40% 넘는 조사까지 있어요. 41% 나오는 것도 있는데 30%가 넘게 나오는 건 아주 공통적이에요. 리얼미터니 뭐 갤럽이니 다 처음에 민주당에서 호남에서 30% 넘는 게 말이 되냐 이랬었는데 계속 넘게 나오니까 이제는 말을 못 해요. 근데 심지어 40% 넘는 것도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 호남 분들도 이재명 체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사실 지난 대선 때 뭐 이낙연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이재명 싫다고 해가지고 반대하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오히려 이재명 공격하고 했던 분들 깨시민 뭐 이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이 나중에 또 한동훈 뭐 지지하고 뭐 이랬긴 했지만 하여간 어찌됐거나 그런 그 호남 분들 중에서 이재명이 싫어서 안 찍는 분들이 꽤 나타나고 있고 지금 이 탄핵 이후에 계엄 이후에 탄핵과 이 과정을 거치면서 윤 대통령의 모습에서 오히려 지금 전한길 강사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본인이 DJ 그 책의 문구 이런 거를 인용을 하면서 그걸 오히려 윤 대통령한테 대입시키거든요. 행동하지 않는 양심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네, 지금 그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는 양심이 아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오히려 이 윤 대통령이 보여주는 요 어떤 모습이 오히려 탄압받고 뭐 이런 모습이 오히려 민주화 시대 때 탄압받았던 그런 어떤 민주화 지도자들 이런 모습과 이렇게 묘하게 겹치면서 호남 분들한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그런 걸로 해석이 안 되면 해석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이상할 정도로 지지율이 높게 나오거든요. 지금 댓글창에는 호남 시민들이 불쌍하다는 댓글도 있고 호남 분들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가스라이팅을 해왔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이거 아주 일리 있는 지적 같아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 아니면 지지할 정당이 없다. 요게 이제 호남 분들의 기본적인 정서잖아요. 근데 그 민주당을 먹어버림으로써 당내
어떤 뭐 선택의 여지가 없게 만들어 버리고 이거 완전히 1인 정당화 해가지고 예. 지금 사실 진짜 호남에 주류 있는 사람들은 다 뛰쳐나가 있잖아요. 아 그럼 다 쫓겨났어요. 다 쫓겨나고 다 학살당하고 예. 아니 그 뭐 건노갑 하나갑 뭐 이런 분 오히려 하나갑 이런 분들은 이쪽에 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주인은 다 쫓아내고 오히려 낙타가 지금 이 텐트 안에 들어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이 무슨 운동권 이쪽에 무슨 정서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학생 운동하고 그렇죠. 아무 관계도 없고 한 번도 그런 거에 간 적도 없는 그야말로 비주류의 비주류가 지금 된 거예요. 족보가 아예 없는. 아예 없죠. 아예 없고. 근데 원래 민주당은 호남 아니면 운동권이거든요. 네. 근데 이 두 세력이 전혀 아닌 그야말로 조폭하고 결탁한 희한한 형태의 그야말로 마피아한테 점령당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서 호남 분들이 약간 소외감을 느끼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낙연은 오히려 지금 밖에 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번 광주 집회에 오히려 탄핵 찬성 집회보다 탄핵 반대 집회가 더 많을 수도 있다. 당연하죠. 네. 탄핵 찬성 제가 볼 때 절대 1000명까지 안 모이거든요. 몇백 명 아무리 많아도 몇백 명일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금 광주에 가겠다는 분들이 제 주위에도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전국에서 광주로 직결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분들뿐만 아니라 광주 전남 지역에 그렇죠. 있는 분들도 그동안 사실 숨죽이고 있었던 분들이 맞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나와서 마이크 잡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게 아마 민주당에 주는 충격이 대단할 겁니다. 이게 광주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탄핵 찬성 집회보다 객관적으로 볼 때 훨씬 많다. 그게 얼마나 얘기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 자, 이번 주말 광화문과 광주 또 전국 각지에서 우리 더 많은 자유파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내일 저녁에는 청계광장에서 대통령 변호인단 출범식이 있는데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이 아마 14만 명, 15만 명, 14만 넘었고 15만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대통령 변호인단의 숫자와 문영배를 탄핵해야 되겠다는 숫자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지금 또 숫자를 늘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문영배도 그렇고 이미선도 그렇고 정계선도 그렇고 굉장히 겁먹을 걸로 봅니다. 이 탄핵을 하라고 자기 이름 걸고 서명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 권력기관 권력자한테 그렇게 이름을 자기 실명을 걸고 탄핵해라. 이게 쉽지 않은데 16만 명이 탄핵하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정말 엄청난 분노인 거죠. 이 분노를 저들이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이미선은 벌써 쫄았는지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들리는 얘기에 하면 주위에 자기가 이 재판에 좀 빠졌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가 벌써 들려요. 이게 문영배는 아주 그냥 확신범인데 이미선은 이 주식이든지 뭐든지 약점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지금 지가 빠진다 그러면 또 좌파들이 못 살게 굴 거 아니에요. 재판을 4월 18일 이후로 하면 돼. 그렇죠. 지는 임기 다 채우고서 옷 벗고 이제 훌훌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좀 가르쳐 줘야 되겠네. 사실은 그게 제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현명한 방법이죠. 그렇잖아요. 그냥 빠져버리는 거 자연스럽게 미루고. 그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 뭘 고민을 해. 그러니까 지금 13일까지밖에 기일이 안 잡혀 있지만 다음 기일을 잡으면서 한 주일에 한 번씩 잡고 대통령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한 주일에 한 번씩 잡으면서 뭐 3.1절 뭐 이것도 빼고 뭐 이렇게 해서 몇 번 잡으면 한 5번 잡으면 3월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결심 못 해요. 그럼 계속 재판을 하면 자기들 퇴임하면 끝나는 거죠. 뭐.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내가 이 좌파 저것들까지 내가 해결책을 다 제시를 하면서 방송을 해야 되네. 참네. 자, 마지막으로 저것들이 계산착오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도 아마 변수를 생각 못했을 건데 또 하나는 저것들이 왜 2말 3초에 뭘 탄핵 심판한다 하면서 3월이면 개학을 하잖아요. 대학가에서 탄핵 지지 촛불들이 학생들이 들고 일어날 거다. 이거 아마 처음에 계산했을 거예요. 처음에 시간표 짤 때. 그래서 이제 막판에 그 대학생들의 탄핵 찬성 집회로 대미를 장식하겠다. 뭐 이런 식의 계산을 했을 거예요. 이게 이제 학생운동 경험을 보면
계약을 3월에 하잖아요. 네. 계약해갖고서 뭐 집회 준비를 안 해요. 네. 그 전에 해. 네. 2월 중순쯤 되면은 슬슬 준비를 하고 바람 잡는 집회를 해 나가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번에는 우리 자유파 청년 학생들이 이걸 시작을 했어요. 네. 지금 대학가에서 탄핵 반대 움직임이 굉장히 거세게 이제 불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예. 뭐 아니 민주당도 뭐 포기했잖아요. 2030을 포기할 정도로. 그렇지. 네. 지금 2030에서는 탄핵 찬성 얘기를 네. 이렇게 공개적으로 꺼낼 수가 없는 분위기라고 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반대 어제도 제가 헌재 앞을 갔지만 네. 점점 이제 그 찬성 쪽이 쪼그라들어서 이제 찬성은 그야말로 유튜버들 한 5-6명밖에 없어요. 좌파 유튜버들. 네, 좌파 유튜버들. 그 사람들 요만큼 이렇게 그 뭐 바리케이트로 그것도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쳐놨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네. 이렇게 폴리스 라인을 쳐놨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어디 갇혀 있는 애들 같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우리에 갇혀가지고 멍멍 짖는 것처럼 그냥 정말 메스껍던데. 네, 목소리는 엄청 커요. 그래가지고 마이크도 크게 잡고 하긴 하는데 네. 이 그 워낙 그 주변에 이제 반대하는 분들이 다 돌아다니고 하니까 네. 이분들한테 이제 혹시라도 뭐 짱돌이라도 맞을까봐 그러니까. 경찰이 오히려 지켜주는. 지켜주고 있다. 네, 지켜주고 있더라고요. 네. 그 정도라서 저는 개학이 되면 네. 대학가의 1230 세대가 네. 탄핵 반대 이 집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이 어떤 조직이 아니더라도 네. 이번에 사실은 새로운 조직이 하나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움직임을 보는 게 서부지법에서도 보면 경찰이나 그렇게 수사를 해서 뭔가 배후를 찾고 조직을 찾으려고 했는데 전혀 없었잖아요. 그냥 그 구속된 모든 분들이 다 서로 몰라. 누구한테 지시받은 것도 없어. 네.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모여가지고 그렇게 일어난 것처럼 이번 인권위도 그렇습니다. 인권위도 이번에 의결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그 좌파들 한 30-40명이 막는 바람에 못했다는 걸 다 아니까 이 인권위 의결이 있는 아침부터 새벽부터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그 인권위를 둘러싸서 지키는 바람에 이제 좌파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아예 오마이나 뭐 경향 이런 데는 아예 그 안에 들어오지도 못했는데 그때도 가서 보신 분들 얘기에 따르면 서로 다 몰라요. 네, 그냥 자기 친구들 2-3명이 같이 온 사람들, 2-3명이 온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5-60명, 100명, 200명 가까이 나중에는 굉장히 많아졌는데, 근데 그분들이 서로 그냥 그 자리에서 너네는 저기 지하 주차장을 지키고, 우리는 1층을 지키고, 6층 올라가서 인권위 앞을 지키고, 이런 걸 서로 역할 분담을 그 자리에서 다 나눠서 해가지고, 그걸 지키는 바람에 좌파 언론들이나 좌파 단체 사람들이 아예 인권위 안에 들어오지를 못했잖아요. 이런 현상이 굉장히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이게 이 어떤 2025년 그리고 이 그야말로 계몽령이 맞는 게 우파 정치 세력에 대해서 우파 세력에 대해서 어떤 각성과 계몽의 해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동안 뭐 조직도 없고 군중 결집력도 없고 그냥 개별적으로 그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던 우파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굉장히 결집하는.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지금 뭐 헌재의 드라이브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으신데요. 이게 또 뭐 우리가 잘 압박해 나가면 또 3월에 또 대학가라든지 또 3.1절 집회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압박과 또 그리고 이 문영배 또 이 헌법재판관들 이거 재밌는 거는 민주당에서 헌재 재판관들을 또 특별히 지켜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냥 써먹고 버리겠다는 건데 이 사람들이 어떤 그 고립감과 이 두려움을 느껴서 이 현재 안에서 8명 중에 지금 4대4 뭐 5대3이냐 4대4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 4대4가 아니라 오히려 정정미까지 이쪽으로 와서 5대3으로 기각 5 인용 3으로까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압박을 해야 됩니다. 문영배는 지금 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재판을 빨리 끝내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영배가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재판관들이 생각이 다르면 기각 충분히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영배는 지금 행범반 사건 때문에 뭐 이제 정신이 없겠는데요?
어제도 벌써 그런 상황이 보여졌는데 어제 퇴근할 때 보였던 얼굴 표정은 예, 그 뭐 거의 뭐 제정신 아닌 표정이었거든요. 사실 그렇죠. 재판은 남의 일인 거고 이건 자기 일이잖아요. 그렇지. 더군다나 이 판사한테 치명적인 문제인데 진짜 본인은 이제 할 수 있는 말이 안 봤다. 난 그거 안 봤다라고 할 텐데 이게 또 사이버 세계가 문제가 그거 서버 나중에 뒤지면 다 나옵니다. 봤는지 안 봤는지. 네. 자, 이거 진주의 대하고등학교요. 네. 이 대하고등학교 동문들과 학생들부터 지금 이 학교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네. 이 뭔가 지금 행동을 바로 해야 될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네, 진주 가만히 있으면 완전히 이거 네. 그렇잖아요. 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강펀치 강영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